이번 사연은 전문직 아들로 유세하며 이중인격을 가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통화로 인해 고통받아온 며느리입니다.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하녀도 아니고 아들이 전문직이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에게 막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는 31살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생긴 거부터가 저를 닮아 무지하게 예쁜 딸아이 하나 있고요. 신랑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전문직이에요. 신랑 직업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랑은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시간대별로 톡을 남겨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하다가 혼자 흥분해서 화를 내다가 저에게 다 얘기하고 나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는 식으로 화를 풀었다가 하는 순수한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신랑은 저보다 더 흥분을 했는데 표현은 하지 않고 화를 눌러 참으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제력도 마음에 들었어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도 저는 꼭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랑이 좋으니 신랑 가족들도 좋게 보였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따서 자주 전화를 드렸고 멀리 사시지만 선물도 챙겨드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친딸처럼 지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그때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당신 아들이 저에게 아깝다고 생각하셨겠죠. 상견례 때는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 자리로만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저에게 전화로 혼수 집 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친정부모님께 그대로 전했고 아빠는 흔쾌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렸더니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하시고 친하게 지내자며 혼자 신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막말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 한다고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는 못된 것들이 많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직업 좋은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너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너희끼리 좋다는 걸 내가 어쩌겠니? 등등 정말 제 자존심을 긁는 말씀들을 천연덕스럽게 잘도 하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서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친정에 그대로 전달하고 응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신랑을 보면 너무 좋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파혼을 할 수도 없으니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 직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긁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정이 떨어진 상태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애써 반가워하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늘 같은 말씀 무한반복이셨어요. 신랑 밥 먹였냐? 신랑 퇴근했냐? 신랑 피곤해하지 않냐? 항상 아들에 대해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에서 아들의 안부를 100개를 묻더라도 그 중간에 어머님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느라 너도 많이 힘들지? 이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은 절대, never,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신랑 안부를 물을 거면 직접 아들과 통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통화를 할 때마다 저희 집에 올 구실을 만들어대서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구실이라 봐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왔다는 식의 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온갖 살림 다 지적하시고 참견하시고 했어요. 특히 제가 쓰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옷 등의 가격에 관심이 많으셨죠. 아들이 버는 돈으로 제가 사치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처럼 치장하는데 돈을 안 써야 집안 살림이 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에게 펼치셨어요. 처음부터 따박따박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른에게 말대꾸한다고 혼나면서 자란 30도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딸 돌보며 직장 다니느라 연락을 좀 뜸하게 하면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이 말을 전달하며 시어머니 편에서 말을 하길래 한동안 이걸로 신랑과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어도 티격태격 했었어요. 신랑에게 제가 아이 돌보며 직장 다니고 신랑 바빠서 가사 일도 내가 거의 다 해야 해서 정말 아침에 눈 뜨면 고된 하루 일과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정도인데 내가 이런 지적도 받아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신랑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서운한 거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는 계속했겠죠? 시어머니는 저를 타박하시는 말씀을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자상한 척,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나무인과 같은 말과 행동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는데요. 너네 엄마가 이것이 저희 친정엄마를 일컫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어서 제가 이혼을 불사하고 시어머니께 반기를 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실 때 한 번은 너네 엄마한테 땡땡이 겨울옷 사달라고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놈의 너네 엄마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어머니가 좀 사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항상 웃으며 내내거리던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당황하셨나 보죠? 멍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손녀 옷 한 벌 안 사주세요? 저 임신했을 때부터 땡땡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저는 몰랐는데 땡땡이 아빠가 그것 때문에 엄청 서운해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없는 얘기 지어낸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딸을 얼마나 예뻐하는 줄 모르시냐며 자기 딸에게 친정엄마와 어머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신랑이 서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드렸네요. 시어머니가 정말이냐고 놀라서 묻더군요. 당연한 것을 뭘 자꾸 물으시냐고 하며 신랑과 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제가 어머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인심 쓰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자꾸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경박한 말에 신랑이 저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해서 제가 참고 있다고 슬쩍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봐라.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잡았니? 이러시길래 나라님 딸 앞에서 나라님 욕을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없는 말 섞어가면서 무슨 말대꾸의 날인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계속했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는 뜬금없이 당신이 결혼 초에 막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너네 친정에서 안 도와줄 것도 아니었는데 설레발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일은 그냥 잊어라 이러시는데 저는 못 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언젠가부터 살갑지 않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하니 어머님도 무슨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말 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혼 전에 하신 막말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결혼 후에 어머니 태도에 남은 정도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고는 쿨한 척하면서 잊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셨는지 네가 이딴 식으로 하고도 내 아들과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시더군요. 결혼해서 예쁜 딸까지 낳았는데 안 살면 어쩔 건데요. 어머님이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 주신 게 저희 부부싸움의 큰 원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싸워가면서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혼이라도 할까 봐요. 아들 부부 이혼하길 바라시나 보죠? 신랑이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하시면서 바쁘시다고 다음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이상하게 얘기할까봐 그날 퇴근하자마자 어머님과 통화 내용 전부 얘기해줬어요. 신랑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며 예상외로 우리 둘이 살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하더군요. 이혼 어쩌고 할 정도로 대판 싸울 각오까지 했었는데 의외로 신랑이 제 편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만 믿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국은 본인 엄마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에게 크게 실망을 했던 적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혼도 불사하려는 마음이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냥 가만히나 계셨으면 제가 알아서 잘해드렸을 텐데 들어올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일단 시어머니께서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하셨으니 먼 훗날에 저도 쌓인 감정이 풀리면 마음을 다시 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자 집이 좀 있어 보이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요구했다가 예비 신부가 파혼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학원생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오빠는 30대 초반이고 연말에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비세원이었던 사람은 오빠와 동갑이었고요. 저희 오빠는 공무원이에요. 대학 때부터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오빠입니다. 졸업하고 2년 지나 7급에 합격을 했어요. 오빠 여친은 처음에 직업이 교사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기간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셨어요. 기간제 교사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오빠 여친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최대한 존중해 주셨어요. 전날 저를 불러서 엄마가 저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겠죠. 오빠 여친의 첫인상은 밝고 명랑해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새언니라 생각했고 모두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오빠는 혼자 살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도움을 준 적은 없어요. 오빠는 좀 검소한 편이라서 직장 근처 원룸에서 살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도 한데요. 차도 아직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남매도 좀 검소한 편입니다. 근데 오빠 여친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다 간 이후에 저희 오빠에게 그랬대요. 잘 몰랐는데 집이 꽤 사는 것 같다. 라고요. 그 이후에 신혼집 얘기가 나오고 오빠 여친은 강남 쪽 아파트를 원한다고 말했다네요. 원래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금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부모님이 준비한 금액을 못 박아두고 전세를 어떤지 좀 싼 지역의 아파트를 사던지 하라고 오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자분 쪽에서는 얼만큼을 해오는지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오빠에게 아파트 자가를 원한다고 계속 어필을 했나봐요. 요즘 전셋값에 조금 더 보태면 자가로 살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강남 쪽을 원한다고. 저희 오빠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나봐요. 저희 부모님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좀 여유가 있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재벌이라고 해도 자식 결혼할 때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는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전세 정도에서 빚 없이 시작해서 둘이서 벌어나가면서 살림도 늘려가고 나중에 집을 장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때에 자식 결혼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해주는 부모가 흔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빠는 여친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부모님께 여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에 오빠 여친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며 잘 달래보라고 오빠에게 말했어요. 근데 오빠는 여친이 울고불고 했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저희 엄마가 성격이 불같아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여친의 말에 쩔쩔매는 오빠에게 좀 화가 났어요. 저도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저 같으면 남자 집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준다고 하면 감사 또 감사할 텐데 쓰다 보니 또 열받네요. 오빠가 그렇게 여친의 뜻을 전하니 아빠는 그냥 오빠 여친의 뜻대로 해주자고 하시는데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빠의 마음은 저와 엄마의 뜻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살게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오빠도 그렇고 그 여자분도 좀 얄미웠습니다. 나는 나고 오빠는 오빠이니 저는 좀 짜증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죠.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을 했죠. 이 일 때문에 저희 엄마와 아빠가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니 괜히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 오빠랑 말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2주 전쯤 오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고요? 오빠는 계속 여친을 설득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이 정도 지원해주는 집 흔치 않다고 했는데 여친은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고 자괴감에 빠지더랍니다. 오빠도 화가 나서 여친에게 그럼 너 나랑 결혼하는 거 돈이랑 직업 보고 결혼하는 거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울고불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자기를 지금 의심하는 거냐고 했대요. 그래서 오빠가 여친에게 그럼 전세하지 말고 강남 쪽 아파트를 사자고 대신에 집값, 살림살이 전부 다 반반하고 명의도 공동명의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전세로 하더라도 평수에 맞게 내가 원하는 혼수 전부 채워야 하는 건 아냐고 했대요. 그리고 예단비도 우리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해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오빠 여친은 자기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냐고 소리까지 지르며 거의 오열을 했대요. 오빠는 여친에게 너는 왜 너를 돈으로 가치를 매기냐고 했답니다. 너 나한테 팔려오는 거냐고? 그럼 팔려온 거답게 우리 집에서 너를 하녀처럼 대해도 되냐고 했대요. 그리고 오빠는 외제차도 한 대 사달라고 했대요. 너도 조건을 말했으니 나도 조건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한 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여친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오빠가 알겠다 했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빠는 파혼을 했어요. 그 후에 오빠 여친은 오빠에게 울며불며 매달렸나 봐요. 근데 저희 오빠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빠 여친은 안 되겠는지 저희 엄마에게도 전화를 했대요. 엄마는 너희가 좋다니까 우리는 너희 뜻에 따른 것이니 둘이 알아서 하라 했답니다. 그리고 오빠 여친은 또 안 되겠는지 저에게도 전화가 왔었어요. 오빠에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는 더 이상 오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전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저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받아줄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그 순하고 말수적은 오빠가 이렇게 냉정한 면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아들이 아니면 수술하라고 하던 시모가 아들 부부에게 응징과 외면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30대 후반 7살, 4살 두 딸아이 엄마입니다. 이런 거 어디라도 적어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과는 선보고 11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에 저희 집에서 집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시댁에서 예단만 잘 보내라고 해서 현금으로 1억 보내고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단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없으신 상태로 1억 보낸 것이었고요. 시댁 친척분들 이불과 한복 등의 비용으로 6천쯤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 비용을 따로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지불해 주셨습니다. 당시 6억 7천짜리 아파트로 38평형이었어요. 혼수 목록 주셔서 혼수만 약 1억 들었습니다. 혼수를 준비할 때 목록이 구체적이고 많았습니다. 브랜드 모델명까지 적어주신 가전도 있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에 비해 돈이 적게 들었고 서로 원한 결혼이라 저희 둘 다 불만은 1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간 것이 남편 쪽에서 해온 것보다는 적기는 했지만 저희 집에서 못하는 형편이라 못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우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1월에 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후 얼마 안 되어 설에 시부모님이 친척분들 앞에서 예단을 적게 해왔다고 면박을 주시듯 말씀하셔서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왜 우냐고 묻기에 부모와 아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 될까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남편이 저를 설득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시부모님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자기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장 따지고 들면 시부모님이 그런 적 없다며 잡아떼면서 저와 남편이 오히려 없던 죄까지 뒤집었을까봐 별 얘기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의도치 않게 스타트가 잘못 끊어진 셈이었죠. 제가 큰애 임신했을 때 성별이 나올 즈음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당신이 잘 아는 병원에 가자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더니 딸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둘째 바로 준비하라고 하시며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따위 개소리를 뱃속의 아이에게 듣게 만든 제가 엄마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어리고 순진해서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지금도 큰아이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저희는 첫 아이는 딸을 원했고 원하던 대로 딸을 낳고 나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원했지만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큰아이도 예뻐 죽겠는데 또 이번에는 얼마나 예쁜 딸아이가 나올까 하며 마냥 기대만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두 딸아이의 애교에 행복 만땅이고요. 큰아이 낳던 날 시어머님이 꽃바구니를 하나 보내셨는데 문구가 둘째는 아들이길 기원한다 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 낳고 누워있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싸웠어요. 이렇게라도 남편이 나서주어서 조금 마음이 풀리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바람대로 첫 번째 딸을 낳고 두세 살 터울로 둘째를 낳기로 남편과 계획을 세웠었는데 조리원에서 나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고기 먹지 마라, 네 신랑은 고기만 먹여라, 넌 채소만 먹어라, 새벽 4시에 머리를 돌려서 해라 등등 수치스럽고 너무도 과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들을 저와 둘이 있을 때나 전화로만 하셨어요. 참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2차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 편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려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시어머니께 잘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예요. 시어머니도 딸 셋을 낳다가 얻은 아들이니 남편을 낳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거기에다 신우들도 결혼을 하고 딸만 둘 셋씩만 낳으니 아들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셨겠지요.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이었더라도 손자를 열렬히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성별이 나왔을 때 어머님께 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술 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이 말씀에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는 제 노력과 잘하려는 마음 모두 접었습니다. 큰아이에 이어서 둘째 아이도 뱃속에서 이런 개소리를 듣게 만들었으니 둘째 아이에게도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날 큰아이를 재우면서 한참을 울었네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큰아이와 뱃속의 둘째가 말을 알아들을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막되먹은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얘기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1년에 명절 2번만 시댁에 가고 그 외에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술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화가 많이 나서 시부모님과 평생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제가 오히려 남편을 설득해서 명절에는 찾아뵙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친가에는 왜 안 가냐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토해내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그에 못지않은 시아버지가 어른답지 못해도 지금은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남편을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니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것은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고 명절에만 찾아뵙게 되니 시부모님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희에게 연락을 전혀 안 하시고 명절에 시댁에 가도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딸아이들마저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명절 아침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밥도 안 먹고 곧바로 시댁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시댁에서 나올 때에도 밥 먹고 가라는 말씀 한마디 못 들었네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어머니께서 슬슬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덤덤하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종종 통화를 하다 보니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어디 가서 점을 보니 셋째는 아들이라 했다며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우리 딸아이들에게 몹쓸 소리를 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왔는데 또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셋째를 낳으라고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씀드리며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또 셋째 타령을 하길래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해주신 6억 7천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아버님의 뜻도 같은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아이들 자는 방에 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랐겠나 싶어서 남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상황에서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화가 나서 시부모님과 영 끊고 살자고 했을 때도 천륜인데 라는 생각에 그러지 말자고 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정에 이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말 없이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장인어른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4억 6천에서 모자라는 돈 2억 1천만 친정부모님께 빌리고 나중에 갚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바꾸라고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누구 명의면 어떻냐고 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제 명의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돈 돌려드리겠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돈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해서 그날 가지고 갔어요. 만나서 서류 보여드리고 돈 돌려드릴 테니 서류를 공증받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라시더군요. 제가 휴대폰으로 제 통장에 있는 돈 보여드렸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서류 공증받자고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돈 돌려드리고 나면 처가에서 도움을 주셨으니 집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것이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많이 놀라시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하시며 저희가 무슨 불효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딸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한 막말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저희가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전화하셔서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것,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았다고 트집 잡으셨던 것 등등 여지껏 작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저희를 괴롭힌 것들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저희 딸아이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었던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명절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딸을 떠나서 시어머니는 그때그때 변덕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아드릴 마음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웃긴 게 저와 남편이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니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은 그냥 해본 말씀이라며 됐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돈 꼭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류 공증받지 않더라도 통장에 이체 내역이 어차피 나오니 돈 이체해드리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돈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장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남편이 모은 돈도 꽤 들어간 집이라서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제 명의로 하는 것을 싫어하실 것이라는 이유로 제 명의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모이지만 얼마나 속상했으면 부모님 의도와 반대로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남편이 더 가엾네요. 일단은 남편을 많이 위로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잘 설득해서 공동명의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긴 해야겠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아들 부부의 마음이 다칠 정도로 집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보다 더 상처받은 남편이 너무 가엾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혼수도 해오라는 예랑과 예비시모에게 거지라 놀리며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예랑은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파혼을 했어요. 저희 아빠는 예비시모와 예랑에게 너희들은 거지들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예랑은 같은 곳으로 유학을 다녀왔더라고요. 유학 갔을 때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랑과 저는 유학 기간이 겹치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 왜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까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차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했어요. 저희 집은 좀 넉넉한 편이라 저의 유학 비용을 부모님이 무리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얘랑은 유학 생활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 모은 돈이 얼마 없다 하더군요. 얘랑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저희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겠다 하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40평대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 하셨어요. 엄마와 함께 발품, 손가락품을 열심히 팔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제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돈을 모아 증여세를 내고 제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어느 날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예비시모였습니다. 대화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집은 구한 거니? 어디에 어떤 집으로 구한 거니?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집 잘 구했어요. 참고로 여자가 잘해야 집이 잘 된다. 네? 집 명의는 네 명의로 했니? 아니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했어요. 나중에 제 명의로 하기로 했고요. 남녀가 부부가 되면 내 거 니 거 따지는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공동 명의로 돌려달라 말해라. 결혼하면 모든 게 공동재산이지 이게 뭔 일이라니? 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대충 전화를 마무리하고 얘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얘랑은 결혼하면 남자 쪽을 따르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내가 집을 해가면 나머지는 얘랑 쪽에서 해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남자가 혼수를 해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주위에서 알면 나는 뭐가 되냐? 일단 혼수를 네가 해오면 나중에 주겠다 이러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얘랑의 생각이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랑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예비시모에게 교육받은 대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늘 말하던 데이트 비용 반반,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은 다 뭐였냐? 내가 100번 양보할 테니 그럼 오빠가 집값의 반을 내라. 그럼 내가 혼수를 해가겠다 말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얘랑과 예비시모의 전화로 핸드폰에 불이 나더군요. 전화를 끄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와 문자, 카톡이 쏟아지더군요. 예비시모는 내가 한 말에 마음 상한 것이냐? 내가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어디 가서 물어봐라. 여자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 상견례까지 했는데 어른 전화를 피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얘랑은 연락 좀 해줘. 기분 상했냐? 일단 만나서 대화로 하자.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다투고 그런다더라. 그러니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톡을 보냈더군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부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셔서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식장까지 다 잡았으니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고 아빠는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뜻에 따랐습니다. 얘랑에게 문자로 다음날 만나자고 했어요. 만날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무슨 정신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한 정신을 가다듬고 버티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부모님을 만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얘랑은 예비시모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얘랑이 먼저 왜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타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대답했어요. 예비시모는 도대체 연락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한 말에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이냐? 그러면 나는 정말 서운하다. 이러더군요. 저는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한 집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해준 집이다. 솔직히 얘랑이 집값을 보탠 것이 조금도 없는데 공동명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게다가 혼수까지 나에게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니 얘랑은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돈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혼수 너가 해오면 내가 그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집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께 돈을 갚는다고 했다. 그 돈 누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도 돈을 보태서 아버님께 그 돈을 갚을 생각이다. 그렇게 갚다 보면 나도 집값에 돈을 보탠 것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요. 말은 길게 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얘랑은 참 어이없는 마무리 멘트를 날리더군요.
너가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다. 너는 돈만 따지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널 뭘 보며 결혼을 결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예비 시모는 여자가 그렇게 돈돈거리면 못 쓴다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에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큰 소리를 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60년 가까이 살면서 거지도 이런 거지는 처음 본다. 처가에 돈이 있으면 처가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놓고 돈을 뺏으려 하는 것을 보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모가 나서서 사돈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심각하다. 거지는 동냥할 때 최대한 비굴하게 굴어야 한다. 거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면 동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들은 정신이상자들 같으니 우리와 인연은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당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것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은 후에 본색을 드러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 같았어요. 집에 도착할 때쯤 얘랑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그때 와서 우리 엄마 일손 좀 돕고 예쁨 좀 떨면 엄마 화가 풀릴 거다. 좀 더 노력해줘라. 난 너랑 꼭 결혼하고 싶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는데 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나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 싫다. 우리 아빠 말씀대로 미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같이 미쳐가고 싶지 않다. 오빠와 오빠 엄마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예비 시모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기가 세서 우리 땡땡이가 기죽어 살겠다. 곧 시아버지 생신이니 그때 와서 일이나 거들어라. 이러길래 그렇게 거지 취급을 당한 거 기분도 안 나쁘시냐? 거지의 정신이상자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지금 존댓말을 해주고 있지만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나는 나이 불문하고 쌍욕도 한다. 다음에 나한테 연락할 때는 쌍욕을 먹을 각오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얘랑과 예비시모는 난 거지야. 정말 난 거지야. 근데 돈을 보니 욕심이 나. 너네 돈 많으니까 그 돈 좀 나눠 쓰자. 돈 많으면 그래도 되잖아.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손발이 오글거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할 것이라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한 태도로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던 얘랑과 예비시모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에게 거지 취급을 받고도 저에게 일손 도우러 오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저희 아빠 말씀대로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아요. 그 후로 며칠에 한 번 얘랑에게 문자가 오길래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얘랑은 자기 엄마에게 교육받은 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30이 넘은 나이에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아니면 돈을 보니 자기도 욕심이 생겼던 것인지도 모르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젠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똥 밟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번 사연은 초보 시누이가 올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시급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 3급 33살 여성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사연 신청, 그것도 첫 사연이 고민상담 사연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일신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사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다가 처음으로 쓰게 되었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가끔씩 머리가 아픈 것만 빼면 완전히 나았습니다. 제가 간간히 라방에 참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 16일 날 제 남동생이 저와 동갑내기인 올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가족이 제 남동생이라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올케의 직업이라던가 올케의 가족관계라던가 제 남동생과 몇 년 만나 연애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제게는 처음으로 생기는 올케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올케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의 제 고민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올케와 첫 만남을 가진 이후부터는 제 남동생은 가끔씩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올케를 불러와도 되는지 물어보면 저는 데려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남동생이 결혼 전이었으니 올케가 예비 올케일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올케와 남동생이 오기 전까지 대청소를 하고 올케와 남동생이 오면 저는 방에 들어가 알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는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수 제한이 생긴 것 때문에 상견례라던가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서 집에서 미친 듯이 뒹굴거리며 보냈고 그 후에 엄마가 후기를 들려주었죠. 제 남동생이 저와 엄마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결혼하면 절대로 시집살이 시누이짓 하지 말라고요. 저랑 엄마도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다른 유튜브 사연라디오 채널이랑 TV에서 시월드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못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막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곤 했는데 볼 때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제 남동생이랑 올케가 결혼 후 미국 하와이에서 신혼여행을 보내던 중 처음으로 제 남동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하게 되어서 올케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그 후에는 올케가 코로나에 걸리고 당시에는 제가 카톡 가족 단톡방에 둘이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 떠났으면 아프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하고 속상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기어코 7월 말에 처음으로 저도 코로나에 처음 걸리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번엔 내가 걸리니까 형님 실격이라고 죄책감에 카톡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했던 말이 나한테도 되돌아오는구나 하고 우프기도 했고요. 저는 형님으로서 초보이고 올케가 생긴 것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호칭도 땡땡씨 또는 언니 이런 걸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직은 어색함도 많고 친하기 위한 거리를 가까이 둘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올케와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초보인 저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악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초보이기에 배워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던 신우를 시어머니께서 뺨을 때리며 응징을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있으면 결혼한 지 딱 1년 됩니다.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막내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큰 신우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서 자다가도 깹니다. 큰 신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시부모님과 형님들 모두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큰 신우는 원래 좀 멀리 살았는데 몇 달 전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면도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저와 남편을 괴롭히던 큰 신우를 시어머니가 따귀를 때려 내쫓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어요. 벨을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 나다 이러셔서 문을 열어보면 벌써 엘리베이터로 간 후였습니다. 아들네 집에 함부로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면서 안 들어오시는 거였죠. 꼭 오실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오시고 오셔도 잠시 있다 가시는 정도. 여름 휴가 때는 시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신다고 저희 둘이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퇴근길에 시댁에 들르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가보니 돈봉투를 쥐어주시며 저 수영복이라도 사주라고 했대요.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지난달에 유산을 했습니다. 시댁에는 알리지 말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친정엄마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친정엄마가 미역국을 큰 냄비로 한 통을 끓여다 주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어찌어찌 하다가 말씀을 드렸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 얼마나 속상하냐고 찬물에 절대 손 담그지 말라고 한참 위로를 해주시고는 보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를 끌고 가듯이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제가 유산된 것을 아시고는 친정에서 미역국을 끓여다 주게 했냐고 하면서 어머님께 잘 챙겨주라고 하셨대요.
그날 한의원에 갔다가 밖에서 시어머니와 점심을 먹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셨대요. 시집살이 당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시고는 나중에 본인은 며느리를 보게 되면 정말 잘해줄 것이라고 결심하셨답니다. 그 생각만 하고 사시다 저를 만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시다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시어머니, 저는 그날 시부모님께 더 잘할 것이라 또 결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큰신우가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까지 큰신우는 저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큰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다음 주 주말에 마트에서 보자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면서요. 뭔 일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뭐 할 일이라도 있어요? 장 보시려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마트로 나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무슨 내가 나오라면 나오는 사람인지. 큰신우와 이런 통화를 할 때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 무슨 얘기를 했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큰신우가 마트로 나오라 하더라고 했더니 이유가 뭐냐 묻길래 말 안 해주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원래부터 큰신우를 싫어했어요. 성장기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큰신우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어쨌든 남편이 큰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왜 만나자 한 것인지 물었더니 끝까지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큰신우는 되려 저희 남편에게 네 와이프를 그렇게 감싸기만 하고 싶냐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희 집 근처로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남편과 저 큰신우 이렇게 셋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큰신우는 저에게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대요. 남편은 자기가 있는 데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큰신우에게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하라고요. 큰신우는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기가 2달 전에 이사를 와서 집들이를 했는데 그날 제가 밥을 맛있게 안 먹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제가 조금만 먹고 맛없는 것처럼 먹었대요. 그리고 제가 젓가락이 없어서 본인이 젓가락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제가 쌩하고 젓가락을 가지고 갔다네요. 그리고 제가 그날 설거지를 안 하고 가서 싸가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변명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큰신우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날 밥 한 그릇 다 먹었고 집들이 때 작은 형님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젓가락을 쌩하고 가져갈 수 있냐고 했죠. 그리고 설거지에 대한 것은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형님이 직접 저를 말리면서 와서 얘기나 하고 놀자고 했다 말했습니다. 큰신우는 저를 마트로 부른 이유가 저를 마트로 불러서 장을 보고 집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것을 시키면서 저를 혼내주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의가 없다고요. 저 태어나서 그날 예의 없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상냥하게 사람을 대해요. 누구에게도 살갑게 대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신우네 집들이 하는 날 시부모님도 계셨는데 제가 설마 버릇없는 행동을 했겠어요? 그날 커피숍에서 말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신우는 이 얘기를 하며 저를 혼내려고 마트로 나오라 했던 것이었고요. 참.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큰신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올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는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예의가 없다는 얘기. 나이도 어린 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대요. 예전에도 큰신우 때문에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찰밥 먹으러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큰신우가 주방에 계셨어요. 저는 인사 먼저 드리고 주방으로 가서 뭐 할 일 없냐고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됐다고 할 거 없다고 하시면서 거실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실로 가서 있나요? 아니라고 할 거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됐다고 하시면서 이따 필요하면 부를 테니 거실에 나가 있으라고 저를 떠미셨어요. 시어머니께 떠밀려서 거실로 나와서 있다가 저녁 차릴 때 함께 차리고 설거지는 제가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에 큰신우는 이 얘기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거 없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게 예의니?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를 저 없을 때 큰신우가 꺼낸 적이 있었대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큰신우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의가 없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날 걔가 일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등 떠밀어서 거실로 나간 건데 네가 왜 지랄이야? 너나 잘해! 이러셨대요. 근데 큰신우는 이 얘기를 저에게 또 꺼내는 거였어요. 찰밥 먹던 날 제 행동이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완전 열받아서 큰신우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큰신우는 동생이 누나한테 버릇없게 군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큰신우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정말 잘 지냈거든요. 큰신우가 이 동네로 이사 온 후부터 저에게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남편이 큰신우에게 그딴 소리를 하는데 내가 예의 갖춰서 행동해야 하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큰신우에게 말했어요. 혼내기는 누가 누구를 혼내냐고요? 저 누가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시비 거는 거 참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 등 떠밀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 토요일에 큰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쫓겨나서 시댁으로 갔대요. 가서 제가 예의를 모르고 남편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지 마누라만 감싸고 있다고 했답니다. 자기가 바른 말을 하는데 저희가 자기를 쫓아냈다고 시어머니께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큰 신우를 엄청 혼냈대요. 네가 뭔데 내 며느리한테 지적을 하냐. 안 그래도 일 다니면서 집안 살림까지 해서 힘든 애를 왜 가서 시비를 거냐 막 뭐라 했답니다. 큰 신우는 시어머니께 며느리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엄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까지 질렀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가 큰 신우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나서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큰신우에게 당장 나가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아버님도 그 얘기를 듣고 큰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너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니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본인이 호되게 큰신우를 혼냈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사과를 할 사람은 큰신우인데 괜히 시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셔서 마음이 쓰이네요. 해결이 잘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장남에게 몰빵해놓고 이제 와서 차남인 남편에게 요구하던 시모를 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형님이란 사람도 참 꼴좋게 되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남편은 막내 아들이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시댁은 항상 큰아들 우선입니다. 연애할 때도 관심 한 번 없다가 결혼한다고 상견례하기 전에 찾아뵙고자 전화드렸는데 시큰둥 뭘 오냐 알아서들 해라.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돈 한 푼 없으니 그리 알아라 해놓고 시숙에게는 집이며 차며 형님 가방이며 옷이며 잔뜩 내 아들 내 아들 제 앞에서 큰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만 하시던 분입니다. 근 3년을 너무나도 다른 집 분위기 속에서 많이 속상했죠. 1년도 안 된 한참 신혼일 적에 신랑과 시숙 형님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보니 일찍이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숙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제사가 있는 날에도 형님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심할 적에도 참석 못하시고 중간중간 시댁 행사 있을 때도 손 한 번 벌려준 적이 없는 와중에도 혼자 말 한마디 못하고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신랑만이 해줬던 서러운 날도 다 견뎌가며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눈물 나네요. 최근에 시숙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형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위로차 문안 인사를 갔었죠.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치료받으면 퇴원할 것이라는 말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웃기게도 형님 내가 오자마자 자리에 앉고는 물 한 잔만 휴지 좀 뭐 좀 해줘 계속 시키네요. 가게 문 닫고 그 늦은 밤에도 병원 출석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참. 가게 일하고 온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시키는 시어머니와 형님 너무 야속합니다. 저녁도 못 먹고 시숙 간병만 죽어라 했네요. 그걸 본 신랑이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힘들지? 미안하다. 이런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네. 그냥 연 끊고 살까? 어떻게 그러냐, 가족인데. 항상 제 편 되어주는 신랑 인연 끊자고 하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길. 인연 끊자고 할 걸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 내가 눈이 돌아서 다 필요 없다, 시댁 필요 없다, 인연 끊자 했습니다.
우리 신랑 재산 한 푼 받지도 못했어요. 이미 결혼 전에 큰아들 대학이며 사업자금이며 결혼까지 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대학도 홀로 아르바이트 해가며 겨우 졸업했죠. 그 등록금의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도와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분합니다. 시숙 사업이 말리고 시어머니 하던 가게는 옛날에 접었고 형님은 다니던 백화점 매장 정리하고 임신 쪽에만 신경 쓰는 상황. 그런데 병원비를 나에게 청구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 좀 올려달라는 형님. 월 20만 원 빼가면서 형님은 10만 원도 안 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형님의 말에 저희 시댁 지원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마음고생할 때 제 돈으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댁 명절 때마다 바라는 것도 많아 다 사드리고 바치고 뒷바라지 한다고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까먹었네요.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 했나요?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를 내라니요. 병원에서는 어떠셨나요? 저 간병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며 말을 해? 그 많던 재산 받으시고 왜 자꾸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그 재산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형님은 그 재산으로 쓰신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쓰긴 썼는데 나는 얼마 안 되지.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병원비 대달라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태도로 나오니 할 말을 잃은 건가요? 그동안 저와 신랑을 호구로 봐온 거죠.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걸까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아기 낳고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나 형님 댁 도와드리느라 저희도 빠듯해요. 게다가 재산은 다 시숙이 가져가서 저희 신랑 한 푼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저흰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끊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불안해서 바로 신랑에게 전화했죠. 마누라 장하다 라며 차라리 잘 된 거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에 엉엉 울고 신랑이 치킨 사와서 같이 맥주 한잔하고 또 울고 눈 퉁퉁 부어서 가게 문 열고 글을 쓰네요. 분하고 왜 화를 더 내지 못했을까 소리라도 더 지를 걸 하며 괜히 후회하고 왠지 오늘 시어머니와 결투가 예상됩니다. 보니까 남편은 왜 가만히 있냐는 댓글이 좀 있어서 변명할까 해요. 우리 신랑은 거진 30년을 차별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관심받고 싶어서 정말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아보고 칭찬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항상 제자리. 게다가 상견례 할 적에도 제 얼굴 안 보고 진행하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아들 결혼하는 게 우스워 보이면 나도 당신 우습게 보고 제사며 행사며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 거라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시댁 다 뒤집어 놓은 날 제가 멍청하게도 내가 잘하면 그래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조금만 참아봐 내가 노력해볼게 했었거든요. 부질없는 짓 제가 죄인입니다. 역시나 중간에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었어요. 똑순이한테 화냈다면서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똑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똑소리나게 한다나? 형님이 시숙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셔서 화 좀 냈습니다. 했더니 너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인데 지금 똑순이네 집 형편을 너도 알지 않느냐? 애가 들어서야 집의 기운도 좋아지는 거요. 횡설수설. 너무 길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가족인데 시숙한테만 재산 몰아주시더니 시숙 재산 많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없으니까 그러지. 있으면 너희들한테 부탁하겠냐? 충청도 분이셔서 사투리가 좀 있는데 대충 알아들은 내용만 적을게요. 저희는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요. 힘들게 번 돈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같은 아들을 차별 두고 사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랑한테는 얼마 안 된 시간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서러운데 신랑은 어떻겠어요? 더 이상은 자원봉사 못하겠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늙고 병들어도 찾지 마세요. 저희 시댁 행사 모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사시죠. 니들이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러냐? 1년에 1,000만 원씩 지금까지 3,000만 원가량 나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통장 내역 쭉 뽑아다 드려요? 얼마 되지도 않구만. 전화로 얘기 그만하고 건너와라. 직접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저 얼굴 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해요.
3천만 원을 껌값으로 아시더군요. 어머니는 저희 신랑의 희생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계시네요. 참나. 더위 먹었냐? 아니요. 뭔 일이냐? 아니요. 한 1분가량 정적. 많이 서운하냐? 네. 큰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래도 작은애보다는 큰애가 더 정이 가는 법이다. 너도 애 낳으면 알 거다. 큰애한테 더 정이 많이 갔을 뿐이지 차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지금 너랑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또 횡설수설. 어머니, 시댁 수발 드느라 모은 돈도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면서 저희 신랑 초중고 졸업사진도 없고 대학교는 왜 못 가고 재산은 왜 못 받고 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았고 어머니 용돈부터 짜잘하게 들어가는 집안 행사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산 안 줘서 그놈 삐졌냐? 어머니 재산 안 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행동에서 저희가 서운한 거예요. 그니까 나는 차별한 적 없다니까. 대략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한 개네요. 짜맞추긴 했는데 내용은 다 일치해요. 뭐랄까 말이 조금 안 통하네요. 처음 느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긴 얘기 한 것도 처음. 아무튼 저 마감도 해야 해서 오래 통화 못해요. 오래 사세요. 당분간은 뵙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애 낳고 슬슬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신랑 힘들게 번 돈 그리 다 쓰셔놓고 저희가 무슨 자판기예요? 어디 큰아가 애도 안 들어선 마당에 너가 애를 낳겠다고 버릇없이.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2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퇴근해야 한다고 하니 오라는 거 안 간다고 더 속 터져서 배터리도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온 형님 문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말하니? 정말 황당하네. 나 임신 안 된다고 깔보는 거야? 뭐야?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나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왠지 모르게 승리감을 느끼네요. 어제 신랑과 오징어 씹으면서 시댁도 같이 씹어줬더니 아침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한번 속도 털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욕도 퍼붓고 소리 지르고도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까지 떨려서. 그리고 시숙과 형님이 오늘 저희 집 찾아오겠답니다. 시어머니 데리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신랑한테 하라고 했더니 자기만 믿으랍니다. 시숙은 온다고 한 날 바로 오지는 않았고요. 토요일 오후에 오셨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더군요. 더워서 현관문을 열고 있었더니 빨래하다가 엄청 놀랐네요. 차 내드리면서 앉아보라길래 앉아서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사정이 안 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다들 남남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길래 큰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셔야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형님이 어머니 앞에서 말버릇 좀 봐 하시더군요. 저와 신랑은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댓글대로 저 어디 멀리 좀 갔다 올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녹음기 준비도 못했고 처음에 형님이 병원비 얘기를 하시길래 신랑이 보험 처리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시숙, 우리가 보험비 낼 상황이냐.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잘 보라고 우리가 재산 받고 어디에다 썼는지 하시길래 유심히 봤더니 결혼 전에는 시숙 대학, 시숙 사업, 결혼식을 위해 쓴 돈과 짜잘하게 시숙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기타 지출에 포함시켰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 시어머니 병원비만 800이 나왔다길래 무슨 병원을 가셨길래 800씩이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실 이용, 재활치료, 간병 모두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800?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시숙차 정비 맡겼더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새 차 뽑느라고 쓴 돈, 차후에 시어머니 넓은 집에서 모시기 위해 쓴 돈 등등 해서 3억 4천가량 나오더군요. 재산 받을 당시에 일전에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여 현금화했던 돈을 시숙에게 다 물려줬다면 3억이 훨씬 넘었을 텐데 왜 3억밖에 안 되냐? 솔직히 더 있는 거 다 안다. 신랑이 그러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 생각을 다 했죠. 사기당한 건가? 투자한 건가? 다 줬는데 말아먹은 건가? 본인들이 쓴 금액보다 3천은 개 이름이라며 본인들이 이만큼 썼으니 너희들도 할 도리는 해야지 하시길래 가만히 있다가 돈 받아서 쓴 거랑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쓰는 거랑 같냐고 했더니 가족 위해 쓰는 거라 피차 일반이랍니다. 그럼 어머니 저희도 재산 달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쓰겠다고 했더니 이미 없는 걸 어떻게 주냐입니다. 저희도 이미 갖고 있는 돈 다 써서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웃기게도 저희 신랑이 없는 형편에 욕먹을 거 알지만 차 욕심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래도 신랑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자도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면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연수 갔다 오면서 처음 면세점에서 산 백이 있거든요. 지금은 낡아서 쓰지도 못하지만 아마 여자나 남자나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민망하지만 BMW 중고차 하나 있습니다. 중고라 해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시숙은 그 차가 새 차인 줄 아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 차를 팔으랍니다. 땡땡아, 너 갖고 있는 BMW 차 그거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고 싶냐? 형도 이 아줌마 데리고 나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 당황해서 엄마들 화나면 하시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님이나 시숙이나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앉아서 돈 타령하시길래 5만 원 건네드리며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숙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나더니 5만 원 휙 가지고는 나가네요.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너희 어려워도 다시는 찾지 말라고 다신 안 본다고 하시길래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형님 댁 쓰신 재산 목록에 있던 어머니 부양은 형님이 하시는 거죠? 설마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신랑이 그것 때문에 집도 샀다는데 알아서 하겠지. 시어머니 저것도 아들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 그대로 나가심. 형님, 어머니 데려가셔야죠. 결국 시어머니도 신랑이 태워다 드리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신랑이 물어봤나 봐요. 어떠냐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버려진 기분이.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면 형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만난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며 단단히 얘기했답니다. 시어머니도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하는데 신랑이 짜증났는지 그만하라고 매일 같은 소리 안 지겹냐고 그랬다네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되냐며 살림 다 해주고 절 편하게 해준다며 그동안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랍니다. 어머니 아마 속으로 걱정되었겠죠? 많았던 재산 다 탕진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망가지고 작은아들마저 등 돌리는 판국이니 나는 절대 못 모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계속 찾아오면 이사 갈 거고 전화하면 번호 바꿀 거고 어떻게든 멀리 할 거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 살자며 잘하는 거 아니냐? 나 무시하는 거 주특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관심 주는 척 하느냐? 그리고 내려드리면서 인사하고 후다닥 왔답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 다 열어놓고 동네방네 다 들리라고 싸웠거든요. 지나가던 택배 아저씨 힐끔 쳐다보고 간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시겠지, 인정해주시겠지 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해왔던 제 자신이 참 돌이켜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3천만 원이라는 돈 까먹고 신랑 속만 긁어댔으니 저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새벽마다 아이를 깨우는 시아버지를 아무 소리 못하게 팩트로 때려주고 연을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애기 재우고 바로 글 쓰네요. 오늘 있었던 일을 쓰려고 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아기는 이제 100일 조금 넘은 이쁜 딸을 가진 아기 엄마예요. 아기를 가지기 전엔 시아버지랑 잘 지냈습니다. 시댁이랑 같이 살지는 않고요.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 돼요. 위에 말했다시피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손녀를 너무너무 이뻐하더라고요. 이쁘시겠죠? 첫 손녀고 거기에다가 친손녀고 하니까 너무 이뻐하더라고요. 아기 낳고 산후조리하고 집에 와서 아기 보고 가끔 시댁 식구들 와서 아기 보고
이젠 아기가 조금 커서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아기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등등 전화하셔서 아기 데리고 갑니다. 이해해요. 손녀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그리고 가끔 자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랑 자고 다음날 신랑 퇴근 후에 같이 집에 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좀 더러워요. 그것도 많이. 제가 좀 자고 온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시댁에 이틀을 있는 건데 이틀 동안 이빨 한번 닦는 걸 못 봤어요. 세수? 세수도 솔직히 못 본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좀 닦으라고 씻으라고 그러면 불같이 화냅니다. 이빨 며칠 안 닦은 입으로 딸한테 막 뽀뽀하시는데 진짜 어쩔 땐 역겹더라고요. 배에다가 아부아부 이러면서 놀아줄 때 아기 내복에서 심한 입냄새가 날 정도예요. 오죽하면 저희 시누이도 아빠 좀 씻고 뽀뽀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불같이 화내십니다. 기본적인 세수 양치질도 안 하는데 샤워는 안 하시겠죠?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우시고 분유 먹이면서 물티슈로 아기 볼 같은데 다 닦아줍니다. 진짜 냄새 심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댁에서 잘 때 새벽에 아기를 깨웁니다. 저희 딸이 진짜 순해서 밤에 안 깨고 잘 자요. 저녁에 재우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한 아기예요. 그런데 새벽에 꼭 아기를 깨워요. 식구들 다 자는데 거실에서 혼자 까꿍까꿍 이러면서 뽀뽀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아기 재우랍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저는 새벽에 안 졸립니까? 저희 딸이 저녁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깼으니 잠을 언제 자겠어요. 쌩쌩한데.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짧은 트레이닝 반바지에다가 나시 입고 잤어요. 아기는 침대 벽 쪽에다가 눕히고 그리고 옆에서 저 그리고 신랑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도 소리 다 들리는 거 있잖아요. 누가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벽 쪽에서 자고 있는 딸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벽 쪽에 있으니까 제 허벅지랑 다리랑 시아버지 피부살이 막 닿는 거예요. 아, 진짜? 핸드폰 시계 보니까 새벽 3시 반. 또 밖에서 애기 억지로 깨워가지고 뽀뽀하고 쳐놀고 있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전부터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시아버지께 막 뭐라 하면 자기는 안 깨웠답니다. 혼자 눈 뜨고 놀고 있답니다. 저희 딸 진짜 순해서 안 깨고 아침까지 잘만 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분유 먹이고요.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내 옷차림 봐라. 내가 오빠랑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 방에서 문 닫고 자니까 옷도 이렇게 입고 자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애기 데리고 나갔어. 또 저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애기 재우라고 나 또 깨울 거 아니야. 진짜 옷차림이 이런데 아버님 생각이 있는 거야 뭐야. 이러니까 남편도 진짜 못 참겠는지 남편은 알거든요. 새벽에 시아버지 때문에 아기 재우려고 골골대는 거. 저희 집에서 잘 땐 안 그래요. 남편이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가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또 불같이 화내시고 남편은 아기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애기 안고서 방에 들어갔는데 아, 애기 내복에서 또 입냄새 장렬, 입냄새가 뱄어요. 밖에서는 이미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방 불 끄고 아기 몇 번 등 토닥거려 주니까 손 빨고 다시 잠들더라고요. 애기 잠든 거 확인하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잠 깨다가 이게 뭔 소리냐고 하면서 나오고 시아버지 대뜸 저보고 네 애기냐? 너만 이뻐하냐? 내가 우리 손녀 보고 싶다는데 왜 지랄들이냐?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제 애기지 그럼 누구 애긴가요?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이 땡땡이 예뻐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애기 데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안 하고 땡땡이 데리고 갔고요. 자고 가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자고 갔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일부러 아기 깨워서 저 너무 피곤해요. 아버님이 땡땡이 손녀이기 전에 제 딸이에요. 아버님이 이뻐해서 뽀뽀해주고 그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그래도 좀 씻으시고 뽀뽀했으면 좋겠어요. 애기 내복에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볼따구 해서도 냄새가 난다고요.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땡땡이한테 뽀뽀하시고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따다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핏줄인데 내 새끼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더럽냐? 그리고 너가 나 안 씻는 거 봤냐? 이 년 이거 아주 정신 나간 년이구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 정신 나간 년? 이 말 듣고 저도 완전 열받아서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저도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아버님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참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 씻는 거 봤냐고요? 네, 봤죠. 이빨 한번 닦는 걸 봤는 줄 아세요? 화장실은 그저 볼일만 보러 가고 이빨 한번 세수 한번 닦는 걸 못 봤네요.
머리도 떡져가지고 아버님이 빈 베개에서 쉰내가 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그 더러운 입술로 땡땡이 물고 빨고 뽀뽀하는데 어떤 부모가 안 싫어해요. 저도 뽀뽀하는 거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빨 안 닦고 맨날 이빨 아파서 인사돌 먹는 아버님이 뽀뽀하는데 안 더러워요? 아, 진짜 너무 역겨워요. 좀 씻고 사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자는 아기 왜 깨워요? 깨웠으면 아버님이 재우시던가 왜 새벽에 온 식구 다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이러니까 안 그래도 큰 눈을 굴리시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저희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말리시고 솔직히 시누이랑 시어머니도 불쌍하거든요. 시아버지가 성질내는 거밖에 몰라서 아무 말 안 해요. 잘. 저희 신랑은 애기 데리고 안 올 거라고 애기 볼 생각하지 말라고 좀 씻고 살으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애기 좀 챙기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집에 왔네요. 그 뒤로부터 시아버지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하고 저는 안 받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서 주저리 썼네요. 저도 대든 건 잘못이란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제가 너무한 건가요? 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또라이 같은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이제는 예신이었습니다가 맞겠네요. 남친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도 크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소소하게 선물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술자리를 자주 갖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통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이번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차례 지내고 외가는 안 가냐고 물었어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는데 남친은 갑자기 외가는 무슨 외가냐? 여자는 결혼하면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생각도 하면 안 된다 하길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 남친은 아이를 좋아하고 혼자 사는 집에 제가 가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음식도 잘해주었어요. 그러더니 남친은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보고 자라온 대로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고 남편이 가정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큰 집과 자기네 집의 분위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따라야 한답니다.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팔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노비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의심했어요. 나와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라면서 큰어머니나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기는 남자이니 손해볼 것이 없답니다. 남친이 또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 것이고 맞벌이는 없다. 너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친이 나이치고 돈을 적게 버는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더 이상 욕심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친은 대출도 있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빠듯하면서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친 직업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연봉이 크게 오를 직업도 아닙니다. 그럼 아내가 될 사람에게 맞벌이를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친 말이 산후조리원은 무슨 이러더군요. 자기는 아이가 태어나도 일을 해야 하니까 저를 돌봐주거나 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저 혼자 알아서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육아도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이니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자기는 엄마에게 가라고 말할 거랍니다. 그럼 전업주부는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육아와 살림을 해야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갖다 주면서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했더니 여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나요? 지금은 공주 대접을 해주고 있지만 결혼하면 바로 달라질 거라네요. 이런 또라이 새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거죠. 사람 볼 줄 모르는 바보. 저는 저희 아빠가 가부장적인 편이라서 아빠 같은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남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나왔던 거예요.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본인의 생각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물어봐서 말을 안 한 것이라네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정하게 대해준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장난치듯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남친이 얘기를 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어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혼하면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길래, 나도 종노릇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배우고 자란 것 아니라고, 절대 오빠 생각대로 될 일은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남친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생각 좀 해봤냐고 하더군요.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후회 없겠냐 묻길래 후회할 일 없을 것이라 말했죠. 남친은 지금 결혼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했습니다.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남친을 사귀어보니 남자는 대부분이 가부장적이더라고. 근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오빠는 대놓고 그걸 드러내고 나한테 무조건 맞추라고 하니 내가 고생길에 접어들 걸 뻔히 알면서 결혼하고 싶겠냐고 했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친은 전화로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네가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날 것 같냐고 하길래, 너같이 돈도 못 벌면서 남성 우월주의에 찌든 남자는 정말 못 만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마음으로 원 없이 살고 싶으면 한 달에 3천 이상 벌라고 했어요. 그럼 맞춰줄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탓도 있겠죠. 예전에 장난식으로 말할 때 진심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하게 대화를 해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헤어졌을 테니까요. 내일은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이번 사연은 해준 것도 없이 며느리 옷과 화장품을 탐내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얄미운 시어머니가 멋을 부리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남편과 2살 차이나요. 아이는 아직 없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 하나 없어요.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꼭 남자 쪽에서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힘든 일에 빠지거나 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남자라고 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빙빙 돌려서 말을 하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제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하셨지만 저희 시어머니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빙빙 돌려가며 말하는 것은 여전하시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남녀를 떠나 겉모습이 연령대와 너무 안 맞으면 안 좋아 보입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 법도 그렇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이세요. 시어머니도 여자이니 화장품과 옷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저희 집에 와서 제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을 보시고는 막 써보시고 갖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는 화장품이나 옷, 신발 등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쪘다고 투정을 그렇게 부리십니다. 저녁 안 드시고 다이어트 한다고 어느 날은 시댁에 있는데 하루 종일 다이어트 얘기만 듣다가 온 적도 있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면 외모보다는 건강에 힘써야 하는 나이 아닌가 해요. 환갑이 다 되어가는 분이 살 뺀다고 저녁 안 드시고 수시로 몸무게를 재보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남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풀고 저와 비슷한 옷을 입으시려 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몸무게는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도 여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밥을 차리거나 해서 정신없을 때 제 옷장을 뒤졌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서 입고 나와서는 어떻냐고 이 옷 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옷을 살 때 브랜드 같은 것을 잘 안 따져요. 백화점에 직접 가서 옷을 사기도 하지만 지하상가에서 옷을 살 때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큰 편이고 보통 체격인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입으면 좀 꽉 끼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연세가 있으시니 제 옷을 입으면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는 무난한 기본 스타일을 사고 좀 대학생들이 입는 스타일의 캐주얼복도 있어요. 제 옷들 중에서는 시어머니가 입으실 만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옷장에서 꺼내 입고 나온 옷들은 전혀 시어머니가 입을 만한 옷들이 아니었어요. 본인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는 그 옷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옷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신발을 좀 좋아해요. 싼 것들 위주로 좀 특이한 신발을 좋아합니다. 캔버스화도 있고 털이 있는 운동화도 있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런 특이한 신발들을 신어보고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제가 밥을 차리고 있으면 좀 도와주시지, 평소에는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합니다. 딱히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쉬어요. 하지만 집에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제가 남편을 쉬게 해줍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이 참 많으세요. 저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와 대화 나누라고 남편을 주방에 못 오게 하는 거죠.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남편은 저 힘들다고 될 수 있으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에 투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좀 심심해야 되는데 간이 세다. 이건 좀 더 짜게 해야 한다. 이건 신맛이 좀 들어가줘야 한다. 등등 참 열심히 평가를 하셨죠. 남편이 그냥 드시라고 말을 해도 며느리가 뭘 모르면 알려주는 것이 시엄마로서 의무라나요?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 한 공기 다 드세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참 못된 며느리 같기도 하네요. 시어머니는 제 옷이나 신발 중에서 많이 어려 보이는 스타일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드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자꾸 어린 스타일을 고집하시냐고, 남들이 주책이라 말하면 어쩌시려 하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본인은 못 입냐고, 요새 우리 또래들도 다 젊게 꾸미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런 수준을 넘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옷을 드리는 것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제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주고받은 것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 받은 것 없이 살고 있는데 자꾸 제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을 달라고 하니 싫었어요. 게다가 안 어울리는 것들만 달라고 하시니 매번 면박을 주고만 싶고,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제 화장대와 옷장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외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실에서 시아버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코트를 입고 나오셔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팔이 좀 끼고 전혀 안 어울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혀 안 어울리니까 옷 늘어나게 하지 말고 다시 갖다 놓고 오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했는지 남편에게 막 뭐라 하셨습니다. 뭐가 안 어울리냐고, 밖에 나가면 본인을 40대 중반으로밖에 안 본다고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연세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신다고요? 저희 엄마랑 동갑이신데 저희 엄마는 그 연세로 보이고 어머님은 환갑이 훌쩍 지난 분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옷이나 신발 중에서 어린 스타일만 골라서 욕심을 내실 때 솔직히 보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본인이 너무 좋은 시엄마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할 걸 그랬다고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던 말 다 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엄마는 그닥 좋은 시어머니 아니라고요.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것이 없는 것은 형편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만 사돈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남편이 해주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있는 집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을 하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말하길 있는 집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 더한 쪽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냐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착하니까 명절에 우리 집에 가고 시부모님 생신상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주고 하면 엄청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엄마는 얘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 옷장이나 화장대 뒤지지 마시라고요.
내 물건 누가 건드리는 거 별로 기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어머님께 안 어울리는 옷과 신발을 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원이 추리닝 입은 모습 같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했죠. 시어머니 얼굴이 더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이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끼니 잘 챙겨 드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셔야 한다고. 어머님 연세에 어머님 정도 체격이면 딱 적당하니 굶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탈이라도 나면 가족들도 괴로우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고 저녁 안 드시고 가시겠다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아버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우리가 좀 너무했나 했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장시간 했는데 결론은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자기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고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가 젊은 감성을 좋아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가 속물이라서 시댁에서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가 그렇게 마음씨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 해서 예비시댁을 뒤집어 엎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로 꿈에 부푼 마음으로 지내던 예비 신부였어요. 예비 신랑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남친이라고 할게요.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 예정이었고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양가에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좋게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 결심을 한 사람이니 저희 부모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대했고요.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호흡곤란이 심하게 온 적은 없지만 온몸이 가렵고 때로는 숨쉬기가 좀 불편한 증상도 나타납니다. 남친도 알고 있고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이 유념해서 메뉴를 고르고 그랬어요.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조개가 들어간 된장국을 저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막말하고 파혼하겠다 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귀엽게 봐주셨고요.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엄마는 진수성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음식을 잘해주었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아요. 예전에 식당을 했었는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아쉽게도 그만두셨지만요. 남친은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남친 집에 가면 별다른 음식 같은 것은 없었어요.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는 불만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 나름의 손맛이 있으셔서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 간이 좀 약한데 남친 어머니의 손맛은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친 집에 놀러 가면 함께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친 어머니는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단비 문제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희는 양가에서 똑같이 결혼식에 5천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더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5천으로 선을 그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남친과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똑같이 5천을 말씀드리라 해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모은 돈도 거의 비슷했어요. 남친이 좀 더 많기는 했지만 몇백 정도 차이였습니다. 근데 남친 어머님이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멍해 있는데 예비 시아버지 형제들이 많은데 백식은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못 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이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돈 들여 결혼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예단 얘기를 꺼내실 수 있는지 좀 어이도 없고 남친 아버님도 계셨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리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남친과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얘기는 없고 자기 엄마가 예단을 원하나 보지 하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니 내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친에게 예단은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남친은 알겠다고 했는데 씁쓸한 표정이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이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 집에 갔다가 난리가 났었네요. 퇴근해서 남친과 만나 남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팠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이 놓여져 있는데 좀 비린 냄새가 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조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국을 안 먹었죠. 남친이 어머님께 말씀을 안 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반찬만 먹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밥 먹을 때 국을 잘 먹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저에게 그랬냐고 하시면서 국물은 괜찮다고 하시더니 국물이라도 떠먹으라 하셨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 들어간 것은 국물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다른 반찬과 밥을 먹고 있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 성의를 봐서 국물이라도 먹으라며 억지로 저에게 먹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나 했어요. 데이트할 때 제가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잘 피해가며 먹고 그랬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하니 너무 황당했어요. 남친이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이라도 말리셔야 할 텐데 남친 부모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뜬 숟가락이 제 입 가까이 와서 제가 남친 팔을 밀었거든요. 남친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색을 하고 꿍한 표정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기껏 음식을 해주었더니 안 먹는다고, 남친이 먹여주는데 성의를 무시하고 팔을 쳐서 국물이 다 튀게 만들었다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짓이 다 있냐고 하더라고요.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남친 하는 말이 어떻게 너 생각해서 한 음식을 한 입을 안 먹냐? 였어요. 남친 부모님 앞이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오빠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냐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국물은 괜찮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친 어머니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뭘 그렇게 오버를 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니 한 입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네요.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오빠가 알려드렸으면 될 일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알레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내 목숨보다 어머님 성의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더군요. 내 목숨 내가 지키려 이런다고 했어요. 무식해서 이러는 건지 작정하고 나한테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이틀 뒤에 남친이 톡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묻길래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남친 어머니한테도 톡이 왔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어른들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데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무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것이냐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한가 봐요. 고집이 센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남친에게 전화한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네요. 자기 엄마 성의를 봐서 내 목숨을 걸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둘이 있을 때만 쓰니님을 말로 괴롭히던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내쫓기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통도 심해져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도 자상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이 시댁의 분위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신우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가 대뜸 자기 오빠는 별 볼 일도 없는 남자인데 왜 결혼하려 하냐고 묻더라고요. 성품도 좋고 자상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했더니
신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좀 불안했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좋은 남자입니다. 집안일도 같이 하고 명절에 음식을 할 때도 함께 하고요. 양가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한결같은 남편이에요. 맞벌이지만 주말에는 저 쉬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집을 비워줍니다. 근데 신우는 저에게 종종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오빠 못생겼고 배 나왔고 월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사냐고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 짜증이 났지만 한번 좋은 말로 물어봤어요. 오빠와 혹시 무슨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신우 대답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도와준다고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제가 한심하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인데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다 해준다 한들 좋을 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한심한지 길고도 긴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좋겠는데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이딴 소리를 하는 신우였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저를 생각해서 같은 여자로서 하는 소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신우를 보면서 그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긴 합니다. 신우 하는 말이 저같이 바보 같은 여자들 때문에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랍니다.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여자는 결혼해서 시댁을 통해 인맥을 늘릴 수 있고 결혼한 여자는 빨리 결혼하라는 주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멍청하답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멍청하고 한심한 여자들이랍니다. 신우가 하는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간간히 물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빠와 이혼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라도 있냐고 하면 신우는 저의 멍청한 모습이 싫다고 합니다. 결혼한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사는 모습이 멍청해 보인답니다. 신우를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가끔 선물도 했어요. 선물을 사주고도 생색 한 번 내본 적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 흉 한 번 본 적 없고요. 근데 매번 신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최근에 저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대학에 편입하려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신우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 갔을 때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결혼 안 했으면 대학은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으로 대학 준비도 하네.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언니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온갖 불이익 다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가 되냐? 어휴, 언니, 이게 결혼 갑질이라는 건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아가씨가 하는 짓이 시댁 갑질인 것은 아냐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이해가 안 가는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역시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에 미쳐서 살인분별을 못하네. 이해력이 떨어지네. 애 낳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상대를 말아야지. 이런 소리를 하다가 남편이 저희 쪽으로 오니까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오빠 왔네. 이러면서 가버리더군요. 정말 욕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저를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의 속을 긁어놓는 신우. 저는 계속 녹음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넌 성질도 없냐며 별의별 쌍욕을 다 하는 친구들. 늘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죠. 제가 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1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고2 때부터 공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간 것이고 고2 때부터 공부를 포기한 것에 대해 늘 저는 후회했어요. 그래서인지 신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대학을 나온 신우를 부러워했나 봅니다. 신우가 대단해 보였고 신우가 하는 말이라면 옳겠거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막말을 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꽤나 되었는데 선뜻 남편에게 들려줄 수 없었어요. 좀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얘기할 것 같고 분명 시부모님은 신우를 데려다 잡들이를 할 것 같은데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도 두렵더라고요. 신우가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저만 나쁜 사람 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우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저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을 것 같았어요.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추석 열흘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석 전주 주말에도 시댁에 가요.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에게 먼저 신우와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심호흡을 하며 들으면서 저를 다독여 주는데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이게 언제부터 그런 것이냐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요?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저를 다그치더니 남편은 다그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점심을 먹고 생일 케이크도 먹고 나서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신우방으로 모두 함께 갔습니다. 신우와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신우의 방 컴퓨터에서 남편이 켰어요. 조금 듣다 말고 아버님은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신우에게 당장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거 자기랑 비슷한 목소리인 사람 데려다 녹음한 것이라고 제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뺨을 때렸습니다. 뺨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들 놀라서 조용해졌어요. 신우는 어머님께 뺨을 맞고서야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이렇게 헛똑똑인 줄 몰랐다. 너 이래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였는데 신우는 실성한 사람처럼 눈에 초점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엄청 긴 문자인데 요약하자면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나게 공부를 잘해서 시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신우에게 늘 공부 더 하라고 압박했고 지나치게 공부만 하도록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신우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런 점이 마음 아파서 신우에게 오냐오냐 했던 것 같다. 결국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다. 어쨌든 모든 것이 신우의 잘못이니 신우가 보기 싫으면 명절에 안 와도 좋다. 최대한 빨리 신우를 독립하도록 할 생각이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은 딸에게 너무 화가 나고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서 너무 낯이 뜨겁다고 하셨습니다. 신우 대학원 등록금 대주는 것을 취소할 것이며 이제부터 지가 돈을 벌어서 살든 국어를 하며 살든 어쨌든 집만 얻어주고 내보낼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고 제가 내킬 때까지 시댁에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 저는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잠시 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하냐길래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니가 멍청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세상을 좀 크게 보라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가씨가 이렇게 성격 파탄자가 된 것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똑똑한 척이 하고 싶은 욕심에 본인을 성격장애로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친구 하나 없던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지금도 아가씨는 친구가 없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가씨는 말싸움이라 생각하고 항상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가씨 논리에 반박을 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아가씨의 말은 전부 천박한 논리에서 온 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전화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멍청해서 신우에게 당하기만 한 것도 있잖아요. 남편에게 저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부모님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도 판단이 안 되네요.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번 사연은 기세등등에서 막말과 욕질을 하던 시어머니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이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냐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는 시어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살 수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편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빼고는 맞벌이로 살아왔어요. 남편 외벌이로 살 때도 제가 사놓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높아요. 결혼 전에 남편은 부모님이 싫다고 항상 말했어요.
어릴 때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엄해도 너무 엄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엄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풀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더라고요. 다달이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 2주마다 시댁에 방문을 했고 명절 때는 하루 자고 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한 얘기를 했지만 싸워서 이 정도가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도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을 자주 했어요. 만나서도 늘 구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제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저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둘째 돌잔치 때 일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제가 노산이었기 때문인지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큰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작게나마 둘째 돌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돌잔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친정 따로 식사 자리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시어머니 마음대로 정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기는 했지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만나기로 한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새끼나 며느년이나 뭐 하느라 전화를 안 하냐? 이게 첫마디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욕을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라 했더니 화가 나면 할 수도 있다며 더 욕을 심하게 하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욕까지 하더라 말했더니 별일 아닌 듯한 태도. 자기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랐냐? 나도 욕 듣고 산다. 이러는데 자식은 그렇다 쳐도 나는 며느리 아니냐 했더니 딸같이 생각해서 그렇다 생각하래요. 식사 자리에서 정말 냉랭한 분위기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전화로 추석 지나고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몸도 안 좋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 마음대로 움직여주며 구박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해서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는 또 욕을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최대한 좋게 말했죠. 작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으니 다음에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여행 보내준 거 유세 떠냐고 정말 욕 나오는 거 꾹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똑바로 하라고 소리소리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내고 막말하시는 거 싫다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우셨대요.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나 듣고 살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냐 했다고. 그 말 듣고는 마음이 약해져서 시어머니에게 마음 풀어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화했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막장 같은 소리만 들었네요. 여행 보내줬다고 유세 떠냐?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지. 너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면 나한테 돈 내라는 거냐? 나는 너 아픈 거 진짜인지 모르겠다.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 인사 와서 가족 사진을 그렇게 쳐다보는 애가 어디 있니? 너 근데 돈 왜 안 주니? 아주버님 이사할 때 돈 보태달라며 집 팔아서 1,000만 원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번엔 심각해. 너네 시아버지도 화났어.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떠냐? 아주버님네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낳았다고 형님을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내가 네 돈 받았냐? 내 아들이 번 돈이지.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니 너가 아주 못된 며느리란 걸 알겠더라. 넌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거지꼴로 살 거야. 우리 아들이 돈 더 준다는 거 네가 박바구겨서 20만 원 주는 거 다 안다. 넌 우리들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마. 이 정도만 적을게요. 시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예전에 형님네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형님에게 네 자식들 고아원에 보낼 테니 넌 집에서 나가라고 내 아들은 내가 거두겠다고 소리 질렀던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의 반응에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며 힘들다고 했더니 자기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이혼하자 하더군요. 저도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 흉이나 보냐며 자기도 못 참겠다고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하길래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죠. 상담을 받으며 서로 노력했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선물과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멍한 채로 살던 때라서 별 생각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장문의 톡으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막장인지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한 짓들을 낱낱이 적어서 보냈고 그 톡은 시아버지와 형님에게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혼도 불사하고 시어머니와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 뺨을 때렸고 또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엄청 때렸습니다.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이혼 한 해 만에 하다가 남편이 결국은 저한테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은 제 앞으로 돌렸고 남편이 저를 때리고 시어머니가 정신병자같이 굴어서 우리가 이혼 위기에 놓였던 것 등을 남편 직장에 알리겠다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남편이 또 나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이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비 안 받고 평생 안 보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겁을 먹은 것인지 정신을 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1년간 부부 상담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차단해 주었고 저희는 2년 뒤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고 제가 누구 때문에 화난다고 하면 개거품을 물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이고요. 저도 작년부터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집안일도 남편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남편의 노력이 보이니 만족하고 삽니다. 올해 초에 시어머니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본인이 사과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이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며느리들은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같은 사람은 안 보고 살아야 우리 가정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건드려서 또 사내 못 사내 하게 만들지 말고 신경 끄고 편히 사시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이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상처를 준다는 거요. 평생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렵니다. 형님도 시댁에 안 가고 아주버님만 시댁에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네요.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잘 해결되었네요. 보통의 멘탈로는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쓰니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지세요. 앞으로 남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만 있으실 것 같네요.